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833명을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총리는 경제와 민생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큰 폭으로 늘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배정을 위해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3천 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에선 11만여 명이 줄어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3.4%로 상승했습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권고를 내놓으면서 이번 주 최종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평가회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폐혈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폐혈증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한 퀀타 매트릭스의 권성훈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3명을 기록해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지원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유사한 업종인데도 방역 기준이 달라 영업 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등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1일 10,000건 내외인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건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택배 등 유통물류업과 음식업 종사자, 콜센터, 봉제사업장 등 밀폐, 밀집, 밀접, 산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됐고, 요양시설과 긴급돌봄 종사자, 그리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등도 전수검사 대상입니다. 이 검사는 증상 여부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한 달 사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만 2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종사자와 간병 인력이 전파한 게 73%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줄여 더 자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10월에 진행한 전수 실태 조사를 이달에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역 상황을 점검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선구매와 관련해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 2곳과 계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차질이 없으면 조만간 계약을 확정해 그 내용을 공지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 등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 순차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선구매 계약 협약을 맺은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모두 4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을 맺었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과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5일 호주의 제약회사 엘룸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고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진단키트는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을 확인하는데 15분이 걸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키트의 가격은 $30 정도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EU도 영내 국민들에게 서둘러 접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면 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백신 접종을 위한 관련 절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의약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오는 2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29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회의를 8일 앞당긴 것입니다. Prüfung, eine ordentliche Zulassung und gleichzeitig eine zügige Prüfung. Unsere nationalen Behörden unterstützen bestmöglich, wie andere auch, die europäischen Behörden. Ziel ist, eine Zulassung noch vor Weihnachten zu erreichen. Zum Jahreswechsel wollen wir in Deutschland mit dem Impfen beginnen, noch vor dem Jahreswechsel. EMA는 EU 내 의약품의 평가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EMA가 새 의약품에 대한 권고를 내리면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EMA가 긍정적인 권고를 내리면 EU 집행위의 화이자 백신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로이터 등 일부 매체는 EMA가 오는 23일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적어도 올해 안에 영내 국가들이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백신 기업 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생 바이오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기존의 백신 강자들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세계 백신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타이틀은 미국의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거머쥐었지만 시장은 신생기업 모더나에 더 열광했습니다. 두 기업의 백신 모두 mRNA 방식이지만 모더나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화이자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실제 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연초 대비 주가가 7배나 오르며 전통의 백신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단번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전통의 백신 기업인 GSK와 sanofi는 공동으로 단백질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독감 백신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효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까지 상용화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노피와 GSK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GSK에서 가지고 있는 백신 보조제 아주번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당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로 신생기업이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음 상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코로나19가 백신 시장과 기업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회식은 4명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스가 총리가 1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여행 지원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난 14일 밤 기업 경영자 등 약 15명과 회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 이어 당일 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배우 스기 료타로 씨 등 약 8명과 함께 긴자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도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방역 조치에는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1,000명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역학조사만으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 1,000명 그랬다가 다시 700명, 800명 이렇게 예. 줄었다가 다시 또 1,000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급증하지 않고 잠깐 정체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주말 효과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2.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발휘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효과가 지금 이렇게 급증하는 세를 잠깐 멈추게 하는 정도지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서 감소시킬 만큼의 효과는 보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과거에 1.5단계 그리고 2단계 격상 때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급증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잠깐 뭐 1,000명에서 900명, 800명을 보이다가 다시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어떤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확진자 1,000여 명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택배 종사자나 식당 종업원 혹은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뭐 고위험 시설로 대표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단 예.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회성으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그래서 예.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어떤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요. 예. 근데 이 지금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 종사자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식당 종사자분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십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용객이거든요. 예. 이용객들은 식사를 하실 때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지 종사자분들은 글쎄요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날까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지속적인 검사로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최근 가족이나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가 부쩍 늘었는데 이런 감염은 사실상 어떤 그 행정력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가족 간 감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네. 특히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럼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 그 사례로 들으신 부분 중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네. 동료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감염돼서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고, 일단 동료나 지인 같은 경우는 감염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예. 음료나 차를 마시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분명히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지인이나 동료 간 전파가 차단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전파도 실제로는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인들 간의 소모임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은 중증 환자 가용 병상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 민간 병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또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것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원까지 안 하고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생활치료센터도 실제로는 수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원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보건당국에서는 뭐 상급병원들에게 주문을 하는 부분이 예.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담 병상을 빨리 확보 좀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개별적인 어떤 분리된 병상보다는 빨리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병원을 확보를 해서 네.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왜냐하면 공간도 공간이지만 인력과 장비가 동반이 네. 돼야 하는 부분인데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이렇게 각 종합병원들에게 어떤 병상 마련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점 병원과 전담 병원을 정부 차원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단계 격상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3단계보다 더 어떤 제한을 더 많이 두는 3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지금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 세부 방역 지침을 보면 뭐 2단계나 2.5단계나 뭐 더 심지어는 3단계까지도 네. 크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 필수 인력만 빼놓고는 다 재택근무를 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들어 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전파 양상에서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들이 지금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3단계로 격상하든 또는 3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을 하든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사 4곳과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고 있고 현재 계약을 맺은 곳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선금의 계약을 맺은 유일한 회사죠. 자,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뭐 구매 확정, 공급 확약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초에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공급이 시작돼서 접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백신 공급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앞당기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앞당길 수 있을까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제약사가 얼마만큼 개발 진행 상황을 네. 진척을 시키느냐 이거에 달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이고 네. 이 결과가 나오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등등의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무리 빨리 당겨도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3월 또는 4월 정도의 접종보다는 앞당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치료 목적 승인,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승인,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 승인이든 아니면 긴급 사용 승인이든 간에 이런 절차들이 허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거를 허용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체가 경증과 중증도 환자에게 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 승인을 한다라고 해도 경증이나 중등도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 허용이 될 거고요. 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승인이 돼서 일부 실제로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과 우리나라 치료제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의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7만 명 넘게 줄며 9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건데 IMF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다만 지난달 감소폭은 9월과 10월에 비해 줄었습니다. 60살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흐름은 지난달에도 계속됐습니다.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20대 청년층이 20만 명 넘게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숙박과 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은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라든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이런 데서 이제 취업자 감소가 원래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200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영향이 12월 이후 본격 반영되며 악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12월과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와 고용의 빠른 회복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첫 임원 인사를 통해 정의선 회장 체제로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로봇과 도심항공형 모빌리티 등을 맡은 핵심 인물이 대거 승진하면서 관련 사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20년 만에 총수 교체를 단행한 현대차그룹. 첫 임원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정의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사업 분야 핵심 리더가 전면에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사 출신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을 이끌어온 신재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로봇 연구를 담당하는 현동진 실장이 새로 상무가 됐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맡은 김세훈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의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 현대차 그룹의 신사업들의 주요 인물을 선임한 것도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신사업과 신기술 관련 승진자는 전체 승진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항공기와 로봇, 수소차 중심의 현대차의 미래 사업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사재에 2천억 원까지 투자해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가신그룹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은 고문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한파에 한랭 질환으로 첫 사망자가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로 몸에 피해가 가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경북에서 저체온증으로 5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이런 한랭 질환자가 이달에만 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요일인 17일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밤하늘에는 마치 성탄 선물처럼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두 별이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건데 이 현상이 예수의 탄생지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 목성과 예쁜 고리를 지닌 토성입니다. 두 개의 별은 20년 만에 한 번씩 가까이 다가서는데 올해 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800년 만에 가장 가깝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무렵 남서쪽 하늘을 보면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초승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빛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목성과 토성은 매일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22일 새벽에는 두 별이 마치 하나처럼 붙어 보이게 됩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을 두고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겁니다. 이번 목성과 토성의 최근접 현상을 두고 크리스마스 별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의 별도 이번처럼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탄의 선물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목성과 토성의 만남. 연말의 마지막 우주쇼는 17일과 21일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화면과 해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는 밤이나 비가 올 때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기존보다 최대 3배 밝은 고성능 도료를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차선을 조사한 결과 반사 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이르며 이 구간들에 새 도료를 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료 단가가 기존보다 30에서 40% 높지만 시인성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효과를 고려하면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 FDA가 모더나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면서 이번 주 내 최종 승인이 날 전망입니다. 미 FDA가 집에서 15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셀틸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19는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폐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 이 폐혈증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폐혈증을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진단하고 항생제를 찾아주는 기술을 개발한 퀀타 매트릭스의 권성훈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바로 사명에 대한 질문인데 네. 퀀타 매트릭스라는 이름이잖아요. 어떤 뜻인지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저희 핵심 기술을 사실은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 이 퀀타는 이렇게 기능화돼서 어떤 측정을 하는 입자를 의미하고요.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이제 그런 입자들 여러 개를 다양하게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측정을 동시에 이제 병렬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사실은 그런 의미로 네. 상당히 이렇게 핵심 기술을 상징화하는 거였는데, 네. 침대 매트리스 파는 회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술이 굉장히
뭐 훌륭한 기술이라 네. 사실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굉장히 여러 번 그 뭐 논문도 연구 논문이 나가고 예. 이제 그런 뭐 기술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퀀타 매트릭스의 그 의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퀀타 매트릭스를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폐혈증일 겁니다. 예. 이 폐혈증은요, 심한 경우 쇼크 사유도 이를 만큼 항생제 처방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퀀타 매트릭스는 이 차별화된 폐혈증 검사 장비와 또 항생제 처방을 해주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예. 건지 궁금해요. 일단 그러니까 피에서는 사실 균이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피에서 균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다 응급이고 그런 걸 이제 균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균이 나오게 되면 다 이제 응급이고 이미 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면역 시스템이 한번 싸워서 졌거나 잘 동작을 하지 않는 네.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도와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무기가 이제 항생제죠. 항생제를 이제 찾아서 빨리 처방을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이 균혈증이 나오게 되면 이 굉장히 시간당 그 생존율이 막 7%에서 9%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약을 처방하기 전까지의 이제 그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기술이 그러니까 그 균혈증 컨펌이 난 다음에 한 이틀에서 3일 후에 이제 최적 항생제를 찾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광범위 항생제라는 항생제를 네. 이제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일단 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게 항생제를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 광범위 항생제의 내성률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이게 환자들한테 안 들을 확률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들었고요. 네. 이 참고로 폐혈증 사망자가 사망자 그러니까 이 전체 예. 세계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요 3초에 한 분씩 사망자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병원 내에서는 직접 쌓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굉장히 글로벌 시장도 크고 이 생명을 살리는 되게 중요한 토픽입니다. 예. 이제 폐혈증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이게 중증으로 왔을 경우에 이제 세균 감염이 취약해지니까 폐혈증에서 사망한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폐혈증 이렇게 조기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를 이렇게 좀 빨리 발굴하게 되면은 그럼 폐혈증이나 사망을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 맞는 약을 이제 그 처방을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사시는 케이스도 이제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제 뭐 사망자 수가 그렇다고 이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그 폐혈증 사망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소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진짜로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뭐 다시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 사망률 거잖아요. 감소에 도움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네. 퀀타 매트릭스가 이 코로나19 분자 진단 키트 개발을 했잖아요. 예. 이제 시장에 이미 이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나오면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코로나 진단 분자 진단 키트는 이 감도를 이제 뭐 한 8배 정도 이제 키운 그런 키트인데요.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이 보통 이렇게 우리 이 수압을 한 다음에 수압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을 뭐 바이럴 트랜스퍼 미디아라는 그 이제 액체 속에 한 3ml 정도 되는 액체 속에 이렇게 담궈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 검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딱 캡처하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감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도를 8배나. 근데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잖아요. 승인이 지금 난 건가요? 아직 기다리고 지금 신청돼 있고 이제 보완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뭐 언제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나요? 보완 작업해서 저희가 들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 보완 사항이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폐혈증 얘기도 했고 이제 코로나19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질병이라는 게 조기에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치료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진단 키트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퀀텀 매트리스는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진단 장비가 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디라스트라는 예. 장비고 이 디라스트라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약을 빨리 찾아주는 장비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빨리 최적 항생제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나요? 예, 이틀이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서 정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제 저희 기술력에서 나온 그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사실 이 정확도로 이렇게 빨리 하려면은 크게 한 3가지 그 중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융합을 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이크로 칩 기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유체를 다루는 그 마이크로 칩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균을 이제 특정 이 칩 안에 이렇게 잘 해피하게 가두고요. 그 상태에서 약을 치면서 균이 변화하는 이런 양상을 이미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은 다음에 네. 그걸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정확도를 얻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큰 차별화 포인트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스피드로 그 폐혈증 약을 찾아줄 수 있는 회사는 그 전 세계 저희를 제외하고 딱 1개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폐혈증 진단 마켓이 한 14조 정도 되는 마켓이고요. 예. 뭐 크게 이제 균이 있는지 찾아주는 뭐 제품, 그 균이 하나가 한 6조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런 또 마켓이 있고 그게 네. 한 3, 4조. 근데 저희처럼 이제 약을 찾아주는 마켓이 또 한 3, 4조 정도 되는 마켓이 네.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디라스트라는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해서 그 11개국의 13개 그 큰 병원에 네. 지금 이제 평가를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제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QID나 이거는 균의 이제 이름을 알려주는 거를 또 이제 기존 제품들보다 하루 이상 빨리 하는 그런 제품이 네. 그다음 파이프라인이고 그다음에 이 균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를 훨씬 더 빨리 원래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4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줄이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그 합쳐서 뭐 마이크로 CIA라고 이제 올인원으로 네. 그러니까 24시간 이렇게 그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폐혈증 그 진단 시장에서 사실 글로벌 리딩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네. 이제 시작을 디라스트로 잘 했으니까 예.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잘 개발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제 좀 전에 그 미국에 이제 경쟁 회사가 하나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회사는 그럼 이게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주는 뭐 그런 회사는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으면은 아이디와 약 찾아주는 거를 같이 해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디와 이 그 항생제를 동시에 이제 찾아주다 보니까 이 제품 이 소모품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네. 하루에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디라스트는 아이디를 가장 잘하는 제품에서 전산으로 이제 결과를 가져와서 AST에 최적화된 장비를 만들어서 하루에 15개의 샘플을 이제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현재 상품성이 그 뭐 굉장히 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시장 얘기하셨는데 퀀텀 네. 매트릭스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바이오 시장의 뭐 분위기 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껴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점들을 좀 조언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제가 그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인지는 아니, 뭐 이런 모르겠지만 한계가 좀 제가 부족했다. 뭐 생각을 네.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GDP의 20% 이상이 예. 헬스케어에 쓰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0,000불이 넘거든요. 지금 헬스케어에 쓰는 돈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헬스케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같으면 좀 더 큰 편인 건데요. 네. 그래서 요 바이오 산업이 기본적으로 약은 치료제를 만드는 거, 진단은 빨리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뭐 더 나빠지게 않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활동이든 삶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라 네. 뭐 당연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이런 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런 뭐 신성장 동력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런 그 바이오 생태계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인력 풀도 더 많아질 거고요. 예.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희망적이다, 뭐 어떤 본인이 쉬우니까 네. 뭐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퀀텀 맥시스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치매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예. 약간 좀 폐혈증이랑 치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어떤 또 스토리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 폐혈증 진단은 굉장히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원래 이제 퀀타 매트릭스라는 그 다중 진단을 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매를 그 혈액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조영제 방사성 동위원소 조영제 넣어서 뭐 이렇게 양전자 이미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뇌 척수액을 큰 바늘로 이렇게 예. 뽑아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혈액에서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오. 제품을 저희가 만들게 된 좀 건데요. 간편해진 건가요? 간편해지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치매는 이 프로그레션이 그러니까 질병이 안 좋아지는 예. 게 한 20년을 이렇게 쭉 맞아요. 진행이 되는 거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치매를 이제 선별하고 막 이런 그 실제로 확증하고 이러는 게 전부 다 증상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늦은 거죠, 이제 늦은 어떻게 거고 보면. 네. 지금은 치매 치료약이 없잖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이제 증상을 늦추는 예. 약들이라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뭐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를 통해서 뭐 운동과 그다음에 영양과 이런 네. 소셜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서 실제 발병률을 낮추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터디가 있는데요. 예. 그 방향으로 일반인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워닝을 일찍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키트를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몰레큘 5가지 단백질 동시에 4가지 단백질 저희가 동시에 이제 봐서 알고리즘을 돌린다는 게 이제 저희의 특징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기에 워닝을 줘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게 이제 유도하는 예. 그런 프로덕트로 이제 만든 거고요. 예, 미생물 진단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분자 진단 플랫폼에서 저희 그 만들어진 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폐혈증과 치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이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이시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있는 질병 진단 기술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일단은 이 폐혈증 진단 마켓, 이 14조 마켓을 저희가 이제 확고하게 그 잡으려는 게 저희 전략이고요. 예. 그래서 QID라고 이 균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를 그러니까 배양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지금은 피를 뽑은 다음에 하루 동안 배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예. 그냥 피를 뽑고 배양 없이 2시간 안에 이제 균의 바로 알 이름을 수 있는. 알려주는 예. 그런 이제 QID라는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CIA, 예. 이 폐혈증 진단 전체를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 지금 저희가 세계 최고 병원들 한 20개랑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긴 하지만 뭐 새벽 2시에 균이 나왔다 이렇다 그래가지고 바로 항생제 검사 시작을 못 하거든요. 예. 한 반 정도는 아침에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반이 이제 그러니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런 정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마이크로 CI라는 프로덕트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24시간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큰 환자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폐혈증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1분 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퀀타매트릭스의 기술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퀀타매트릭스 권성훈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 분야 화제의 인물 10인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테워드러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을 뽑았습니다. 올해 화제의 인물 10인에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중국 전염병 학자 리란주안, 화이자 백신 연구개발 책임자 캐스린 얀센 등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하루 동안 과학활동 중단을 이끈 우주학자 첸다 프레스코드 와인스타인 박사와 인도네시아에서 댕기열과 맞서 싸우는 공중보건학자 아디 우타리니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카이스트에 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연차별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사제 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AI 물결이 우리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카이스트가 AI 선진국의 길을 개척하는 과업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연구 성과 간 융합 연구를 본격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기존 연구성과 간 융합연구개발, 과학단제 도전융합 R&D, 인간증강융합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유해 물질을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로 변이 단백질을 여러 개 만든 뒤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신호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 센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센서를 통해 11개의 유해 물질을 최대 95%의 정확도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남 당진과 서산, 대전, 대구까지 전국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서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